안녕하세요. 11월 28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옆에 나와 계신 분은 미라클 인베스트의 송중기를 닮으신 JDI 파트너스의 김대준 대표님이십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중기가 좀 나이 되면 대표님 전혀 정도 아니고요. 아닐까요? 역시 제 기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진희 부장에 대한 예전에 저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잘 모르시지만 저는 십몇 년 전에 박진희 부장하고 술자리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제 기억의 저장소에는 술자리에서 굉장히 유쾌한 분이다 라고 제 기억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술을 끊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진짜 제 기억 속에는 진짜 없었는데.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드렸죠. 원 오브 댐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짜 요새 시장 보고 있으면 네. 저희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부잣집이 아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죠. 네, 송중기처럼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네. 뭔가 좀 내가 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대표님은 어떤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치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주식을 사서 무슨 주식으로 베팅하고 뭐 따블이 나고 이런 상상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주식시장에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부동산을 샀을까? 송중기처럼 분당에?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요. 그쵸.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왜일까라고 판단을 해봤더니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일도 없어요. 그렇죠. 하루가 새롭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고요.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무에서 유가 생산되는 거라고 해서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지 시간이 가는지. 너무 일에 심취해서?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요. 뭔가 뭘까요? 내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면. 창업을 해서 뭔가 그렇죠. 혁신적인. 그렇죠. 뭔가 만들어내는 물건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럼 그때 가서 시간 여행할 수 있으면 과거에 가서 어떤 제품을 만드셨을까요? 대박 상품? 대박 상품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그냥 만들 것 같아요. 땀 흘려서. 그냥? 네. 노동의 가치. 그렇죠. 그걸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주식 투자하고 계시고 또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고 하루하루 일희일비에 상승하면 좋고 하락해도 또 우울하지만 또 내일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계절이 세월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이제 모두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9시부터 3시에 장이 딱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9시에서 3시까지 하루의 3시 반? 장은 3시 반 네. 마감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제초하고 굉장히 즐겨보고 모아보기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장에 대한 그 스토리들을 끌고 가고 있고. 네,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 주식시장 기업들의 인수합병 얘기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또 맞아요. 지금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또 주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맞아요. 네, 핫해서 한번 오늘 이것저것 해서 관련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한번 네. 우리 유명한 박진희 부장님과 저 대표님 방송 보면서 네. 너무 익사이팅하게 방송을 하시니까 너무 즐겁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방송에 대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덕담만 하지 말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요. 붙는 거는 오늘 우리나라가 저기 그렇죠. 붙는데 네, 어디 그렇죠. 포르투갈인가? 아니다, 가나죠. 네, 가나죠. 가나. 저희 방송 끝나고 네. 바로 하는데 어떻게 오늘 몇 대 몇? 이겨야죠. 2대1로. 2대1로? 네. 아까 누가 2대1이라고 예상을 좀 해놨던데 커닝하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2대1이 제일 재밌는 스코어입니다. 그쵸. 야구는 8대7 케네디 스코어. 축구는 2대1.
아까 하 대표님이 그러시던데 치욕의 스코어 5대 빵이라고. 아, 예전에 헤딩크 감독한테 진 적이 있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전에서. 저도 제발 좀 네. 오늘 우리 선수들 힘내서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보세요. 그렇죠. 후에 데뷔한다고 네. 초반부터 이제 주포들, 주포라고 하면 다 잘하는 그 주전 선수들 네. 5명 뺐다가 결국은 저렇게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게 변수가 많은데 주식시장도 항상 변수가 많긴 아주 하지만 많죠.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선수들 좀 힘내주시고요. 저희도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응원 모드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치킨은 못 시킬 것 같고요. 맥주하고 뭐 쥐포 정도로 해서 오늘 한번 즐겨볼 겁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알차게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시장이 좀 지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기운이 떨어지고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오늘도 뭐 그런 느낌 살짝 있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말이랑 12월이 이제 겹치는 그렇죠. 주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12월 달 시장 전망 아니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적인 부분들 한번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할 네네.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이겠죠. 네네. 시장은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서부터 왔다 갔다 대꼬박 뭐 핑퐁 장세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인데 지금은 기다리는 장입니다. 매매를 하는 장이 아니고 다음 장을 기다리는 장이고요. 시장의 전체 흐름을 제가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좀 이해도 접근성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이제 접근하는 게 차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래요. 네, 어떤 시장의 모습이 연출될 것이고 네. 어떠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표님 차트 볼까요? 네, 제 네.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아주 길게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에 대한 흐름입니다. 강세장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한번 있었죠. 네네. 이때 제가 최연소 부장 초고속 그 이사를 달았습니다. 깨알 자라. 장사를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시장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고. 뭐 그것도 능력이죠. 그리고 뭐 금융위기로 이제 주가 하락했습니다. 다들 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있었죠. 이때 박지 부장도 잘 아시지만 이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차화정, 칠공주, 그렇죠. 증권사의 이때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네, 증권사의 레버 카운트, 네. 자문사의 네. 뭐 밀고 있는 종목들. 그쵸. 이때 칠공주 차화정은 여러분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아실 거고. 그렇죠. 칠공주는 LG화학, 삼성 에스텔, 삼성 전기, 그쵸. 삼성 테크윈, 그다음 맞아요. 제일모직. 뭐 이 칠공 종목들이 레버 카운트 자문사 세팅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들만. 그때 진짜 랩 시장 장난 아니었었죠. 그렇죠. 요새로 따지면 또 막 이렇게 2차 전지 ETF 막 날아가듯이 네. 뭔가 좀 ETF처럼 막 이렇게 랩 시장이 정말 장난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의 장이 그 형태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예. 거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의 장이 요 상승이 금융장세 성격의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이때는 펀드였죠. 그렇죠. 펀드 60조, 그쵸. 외국인 50조 팔았습니다. 이때. 그쵸. 근데 장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고객 여타금 60조 그렇죠. 네,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뭐 금리 요인으로 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 찍고 갈까 말까 지금 움직임의 전환점 상황 하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앞으로의 장이 이 형태의 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장세. 이 흐름에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고 가는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이 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에서의 네. 지금의 장에 대한 상황을 이제 큰 롱텀하게 네. 흐름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좀 짧게 네. 오늘 장, 내일 장, 이번 주 장, 다음 주 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기다리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는 거시적인 분석이 아니고요.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 종목을 찾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기술적 분석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쵸. 판단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장인데 왜 기다리는 장이냐?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간략하게 차트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 특히 다음 주까지 해서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쵸. 12월 13일, 14일에 이제 주요 소비자 물가 지수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게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도 나오고. 고용 지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12월 2일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3.7% 나왔거든요. 왜 3.7%가 중요하냐? 기존의 실업률 상황이 3.5 내외에서 최근 4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네. 안정적인 고용이었습니다, 미국이. 네, 그렇죠. 3.5%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일하는 실업률이 3.5%입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쵸. 고용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쵸, 금리 인상을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달에 3.7% 그러니까 3.5%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 실업률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3.5, 3.7이 큰 비중은 아니지만 3.7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 그 12월 2일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뭐 예를 들어 3.8이나 또는 뭐 3.7 이상의 상황을 네. 보여준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연준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입니다. 구조조정을 합니다. 직원들 잘라요. 그렇죠. 실업률이 늘어납니다. 미국이 최대 화두 경제적인 최고의 그 정책으로 그 최선의 정책을 피고 있는 게 고용과 물가거든요.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네. 고용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자르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자르는데 이 금리의 스탠스를 좀 더 완화시키면 고용은 다시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2일에 나오는 실업률을 보게 되면 12월 13일, 14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연준의 그 전략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실업률 이번 10월 2일에 나오는 실업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일단 뭐 계속 자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높은 실업률 나올 것 같고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폭이 너무 컸구나. 이제는 좀 완화하고 12월 금리부터에서라도 기존의 금리 추세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 아마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좀 전에 말이 헛나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린 장이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12월 그 13일 요 시기까지 이런 형태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동일한 패턴이 과거에 움직였던 주가가 또 이후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 2000 그 금융위기 이후에 9년부터 12년까지 올라갔던 실적 장세 말씀을 드렸고 네. 이때 대바닥을 찍는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사점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크게 보면 21, 2평선이 그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네네. 지금도 물론 21, 2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그 바닥이 아래로 처지긴 했지만 이건 변형된 형태입니다. 네.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시장은 옆으로 횡보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에서의 흐름을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그 모양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면 21, 2평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61, 2평선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흐름의 상황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이 모습과 거의 동일한 형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일 전 주가가 대략 여기고요. 60일 전 주가가 대략 여기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와 각도 측면에서 볼 때 옆으로 눕게 되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전과 같이 주가가 뭐 깊게 빠진다든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대형주는 좀 심심하죠. 그렇죠. 움직임 자체는 심심하겠지만 기다린 장이고요. 이후에 그 흐름이 그 변곡점이 나오는 12월 중순 이후에 시장 흐름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가는 종목은 역시 이전에 갔던 종목이 아니고 지난해 갔던 종목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갈 것이다 라는 마인드 시각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기존까지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뭐 메타버스 등등등등 성장주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야.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주가가 가격이 주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지난해 실적 대비 올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고요. 내년까지 전망치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움직였던 포스코홀딩스 바닥에서 쫙 치고 올라오면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좋은 회사들입니다. 이게 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요쪽의 종목에 포커싱 돼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70주 SDI 화학,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기아 이런 종목들 거기 딱 세팅해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장도 그러한 형태의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주, 다음 주 주간까지는 지수가 정체 흐름 상황 하에서 왔다 갔다 핑퐁 흐름에서의 시장 오늘은 좀 빠졌지만 내일은 일부 올라가고 뭐 모레는 좀 정체되고 이런 흐름의 약간은 지루한 장세 성격에서의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기다리는 장이다. 그러면 연준 이후에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그다음 내년도의 수익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미리 준비해서 횡보 구간에서 들어가 있어야죠. 어떤 거를? 아까 좀 전에 포스코 홀딩스 대장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엔터주에서는 SN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상사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실적 지난해, 올해, 내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는 삼성에너지전 같은 종목들. 네. 지난해, 올해 15% 증가했고 내년도에도 증가 추세 이어질 겁니다. 네네. 오늘장 뭐 흐름 측면에서는 좀 밀리고 뭐 등등등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런 실적 추세가 계속 상향화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LG노텍 오늘 좋았죠? 흐름, LG주들, LG노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로 앞으로 그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좀 기다리는 시간이고 네. 일단은 연준의 회의 때 네. 뭔가 앞으로 가시적인 금리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그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방향성은 없고 종목 장세가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거고 종목 장세도 애매한 종목 장세입니다. 테마 이슈 그쵸. 재료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고요. 네네. 막 돌아갑니다. 지금 빠른 순환매가 이미 좀 그렇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고 일단은 또 이제 고용지표 개인적으로도 좀 일단 고용지표는 좋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죠. 늘어나는 것만 봐도 네. 이미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연준 회의 이전에 이제 CPI 발표도 제가 봤을 때는 꺾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4, 5월 때 1, 2분기 안에 더 많이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지표들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를 더 큰 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뭐 최대 를 5%에서 5.25 정도 본다라면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좀 좁아져 있다. 그렇죠. 12월 달은 0.5로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로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동결이라든지 소폭의 인상 이렇다라면 시장이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흐름이 나와서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 그 코스톨라니의 그 개목줄 그 이론 있잖아요. 네, 먼저 주인보다 개가 앞서가면 주인이 땡기면 주인 쪽으로 주인보다 뒤쳐져 있으면 주인이 땡기면 주인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현실보다 앞서가서 네. 그 부분을 반영할 흐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론들이 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네네. 그래서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연준 이후에 시장은 변화를 하고 또 예전에 70주 같은 주도주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그렇죠.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들은 결국은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점해 놓고 기다리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힘든데 버텨서 지금은 최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는 게 과연 유리할 것이냐. 앞으로 금리가 더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폭망해가지고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더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에 있어서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올라간다라면은 결국은 실적 장세로 간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결국 실적 장세도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뭐 환율 상당히 급등했듯이 이게 외국인들이 좀 오늘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기관의 좀 매도세로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일단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려면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강했던 달러가 완화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의 폭이 완화되면 결국은 강달러가 조금 완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뭔가 이 세계에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뭐 유럽 문제도 있겠고 중국 문제도 있겠고 러시아 문제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확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내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의 중국의 봉쇄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실적이 좋은 그런 칠공주 같은 기업들 쪽으로만 수급이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거를 답습하는 시장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유동성이 확 들어오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죽었지만 내년에는 뭔가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뭐 저희 최근에 요새 좀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뭐 카카오 그룹주들도 그랬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유동성 장세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낙폭과대주들의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살짝 해보는데 유동성은 안 들어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측면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동성은 안 들어옵니다. 왜? 앞으로도? 실적 장세에서는 유동성이 바탕이 된 흐름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 거래량은 이전보다도 감소합니다. 또 차트 한번 잠깐 차트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시장의 상황은 네. 제가 색깔이 검은색으로 이 장이었거든요. 네. 이 장에서는 거래가 지금 보면은 거래가 초반에 거래가 급증하는 형태로 이때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상승 단계에서 거래량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의 장도 유동성 장세에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 두 번째 상승에서의 장은 거래가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네. 이게 실적 상승이거든요. 네네. 두 번째. 거래량 첫 번째 유동성 장세는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유동성은 제한적이다 계속.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현재 우리나라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연초에 1,200원대 출발해서 1,300원, 1,320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1,444원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1,300원 내려왔다가 지금 1,360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환율은 1,444원 고점 찍고요. 이미 하락 안정화됐습니다. 네네. 가격의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진행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 환율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고점을 봤다. 그렇죠. 환율은. 고점을 뚫지는 못합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금리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지난 9월에 4.5% 금리 3년만 국고채 기준으로 해서 네. 4.5% 고점 찍고요. 요새 한 1% 정도 빠졌죠. 지금 3.7%대입니다. 네,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4.3% 고점 찍고요. 네. 지금 3.7 언더 위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화됐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환율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돈은 아래에서 위로 가거든요. 중력에 거스르는 게 돈이거든요. 네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러면 금리 차가 이제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에 절대로 환율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시장의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일시적인 영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변동성이 많이 커요 요새. 당연하게 움직이면 15원이에요. 1,420원에서 수직으로 1,300원까지 140원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몇십 원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이해할 만한 상황인 거고요. 네네. 연말로 갈수록 연말 내고 물량들 나올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수출 비롯해서 기업의 실적치, 그러니까 수출 문제에 있어 2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네. 수출이 이게 이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출이 증가했는데 경상 수출 계속 적잖아. 무역 수지 적자는 당연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아마 11월 기준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려 10%나 내려왔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기업이 그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이 근데 증가하는 만큼 수입도 많이 증가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됐죠. 우리나라는 중개 무역이거든요. 원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쵸,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쵸.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거죠. 그쵸. 근데 환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가 이제 싸져서 수출 가격은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수입하는 근데 물가가 싸졌다라기보다 환율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물가 자체는 계속 제품 가격들, 그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지고. 물가는 항상 올라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가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가가 올라가고 제품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의 물가는 항상 올라야 되는 게 정상시장에서의 그렇죠. 범위이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앞에 거래량 유동성 말씀드렸고 네, 네. 두 번째 환율과 금리 상황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네. 아까 말씀 중국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은 저는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뭐 봉쇄령, 뭐 어떤 정치적 이슈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연초에 1분기 4.8%였고 2분기 0.6%였습니다. 이때는 봉쇄령 때문에 확 급냉했습니다. 네. 3분기 3.9%였어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 왜? 위안화가 바뀌고 있어요. 위안화가 최근에 그 시진핑 3기 딱 출범하면서 7.32 위안 고점 찍고 7위안까지 싹 내려갔습니다. 또 주말에 지준율도 또 인하하고 막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고점 찍는 과정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글로벌리 다 비슷합니다. 환율 상황은 다 비슷한데 네네. 특히 중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안화 흐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그 G20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 1차 뭐 대면 회의를 네, 했죠. 네, 나온 내용은 없어요. 그쵸. 근데 정상끼리 회담에서 나온 내용은 원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네. 뭔가 서로 간에 합의점을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중국의 무역 관세 인하, 조정, 철폐겠죠. 무역 관세가 지금 30% 관세를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트럼프 때. 그래서 이 무역 관세를 조정하게 되면 미국도 중국 물건 많이 사거든요. 물가 또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이 관세가 내려가면 당연히 제품가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좀 더 여유 있게 금리 정책이나 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그래서 위안화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7.32 위안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7위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수출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좋죠. 내수와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그들의 최대 화두거든요. 안정이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합니다. 네. 그 인민들이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소요나 그 여기에 얘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내 물가가 안정이 돼야 하거든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 요소가 많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네. 연말 연초 뭐 중국과 미국과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뭐 그렇죠. 상황이 얘기 이제 왔다 얼마 갔다 하더라고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호재라고 할까요? 시장 그쵸. 긍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발현이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주시장은 과거 같은 유동성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돈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장이거든요. 2010년도에는 돈으로 밀어붙은 장인데 지금 예탁금이 아마 40조 중반 정도 할 겁니다. 줄었죠. 네, 40조 중반인데 예탁금 당연히 줄은 게 맞습니다. 47조 대 후반이네요. 그렇죠. 예탁금은 당연히 대부분의 그 예탁금의 반절 이상은 공모주 청약 자금입니다. 근데 공모주 청약 자금들이 예전에는 시장에 남아 있었어요. CME 계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죄다 적금으로 갔다가 그렇죠. 예금, 정기예금. 이쪽으로 확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원래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만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탁금 들어올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그 예탁금들은 주식을 사는 예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폭발적인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그 공인 예탁금은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상승장이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선별화된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최종적으로 박진희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많이 빠져서 바닥에 있고 리바운드가 세게 나온 종목을 공략을 할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SM이라든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또는 뭐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큰 박스에서 고공권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확 밀리지 않았어요. 이 종목이 갈지 이제 양당 간에 우리가 투자 포커싱을 이제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확 빠져서 리바운드를 세게 기대하는 종목들보다는 네네.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 내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돌파는 지수가 2,400, 2,500 넘어가는 구간에서 아마 이 종목들이 박스를 확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네. 시장을 딱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공권대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네네. 투자를 해야 된다. 요 관점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귀결로 딱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센 놈으로 가야 된다. 뭐 센 놈이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실적도 되고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는 유동성은 제한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네. 쏠림이 있는 쪽으로 그렇죠. 주도주 쪽으로 계속 붙어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네. 어차피 금리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러시아 문제 조금 이제 해결되고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언젠가는 봉쇄 풀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묶어놓을 수 있겠어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금리 때문에 피해보고 뭐 러시아 때문에 피해보고 중국 때문에 피해봤던 국내에 있는 기업들 그런 낙폭과대 기업들한테 저는 기회가 좀 있지 않겠냐. 시장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르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 가서 해먹고 또 이제 저쪽 가서 해먹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도 뭐 개별주는 그러고 그렇죠. 있지만 네, 그런 현상이 중대형 주단에서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쪽들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매매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정답은 없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네. 네.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다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다 했고 네. 그죠? 그렇죠. 말로는 다 했죠. 네옴시티 이미 건설 다 끝났고 다 했습니다. 뭐 한 이 정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들한테서 진짜 실제로 뭐 추가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물론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정 집행을 계속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도 나중에 당연히 재정 집행을 해서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해서 거의 하나 나라를 하나 다시 세워야 될 판이니까 그거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그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가겠지만 좀 말도 안 되게 수주도 안 받았는데 이미 주가는 다 수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현혹 깨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상향 흐름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고공권에서 수급이 확실히 있고 실적에 확실히 모멘텀이 있어서 이렇게 고공권에서 박스 흐름을 타고 있는 것들이 차후에 주도주로 다시 네. 튀어갈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름대로 저처럼 나포가대 한번 노려보시면 저 개미인가 봐요. 저는 많이 빠진 게 좋더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또 변동성 짜릿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IMF 이후에 하루에 상한가를 5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마다 다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IMF 들어가서 주가가 상한이 일중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근데 항상 어디가 자랑을 할 때 나는 하루에 상한가를 5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종에 사서 상한가 가고 또 다른 종목 사서 하종에서 상한가 가고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트레이딩으로? 네. 이야. 근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실제적인 저의 큰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짜릿하죠. 굉장히 짜릿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막 쿵쿵쿵쿵 하잖아요. 칼날 잡는 재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주식에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 방금 하셨지만 저는 그쪽하고 매매 스타일이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짜릿한 건 좋은데 너무 그 짜릿함에 도취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만 보게 돼요. 그쵸. 큰 그림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좀 흐름을 보고 운용하는 그쪽으로 주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시장 보면 저도 지난 수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정말 그림의 떡 같은 장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 좋은 것 같고 막 너무 다 상승 많이 하고 돌아가면서 상승하는데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가 없고 쥐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려있지 않으면 네. 수익을 내가 상당히 힘들고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 종목을 따라가서 먹을 수 없는 되게 좀 힘든 장세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장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현장 분위기를 제가 잘 모르는데 박재희 부장이 필드에서 지금 있으면서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으로 풀로 가지고 계시죠?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그럼요. 현금 부분이 있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없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뭐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종목을 줄이고 포트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셔야 되는 때입니다. 돈은 없지만 이 종목 팔고 이 종목에서 비중 늘리고 그거를 네. 이미 좀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 좀 늦은 게 아니겠느냐. 그때 한 2200 깨졌을 때 조금 그렇게 약간 좀 포지션을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릎입니까? 아, 지금 복숭아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지금도 안 늦었다? 아우 전혀요. 주도주 쪽으로 이제라도 안 늦었다 바꿔놔야 된다? 전혀 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릎 좋은데요? 정도가 아니고 복숭아뼈 약간 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복숭아뼈? 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 많은데 교체하는 거 전혀 안 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네. 무릎에 사서 네. 어깨 팔라 그러잖아요. 네. 내려갈 때 무릎에 발바닥 찍고 올라올 때 무릎에 아,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헤드앤숄더, 역헤드앤 숄더를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팔 때도 머리 찍고 내려왔을 때 어깨냐, 올라갈 때 머리 가기 전에 어깨냐, 막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이론서에는 오른쪽 어깨에 팔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론서에는 확인하고 팔라고 하거든요. 그쵸, 저는 그쵸. 매매를 해보니까 왼쪽 어깨에 파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팔고 나서 좀 더 가긴 하겠죠. 그게 안전하다. 안전하기보다도 이때는 아차차 놓쳐버리면 못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분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왼쪽 어깨부터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맞아요. 봅니다. 저도 실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 어깨부터 머리까지 나눠서 팔아야지 네. 머리 찍고 오른쪽 어깨 내려왔을 때는 이 머리에 못 판 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어깨에 못 팔다가 나중에 결국은 무릎 허리가 가지고서 네, 그렇죠. 잘라버리게 네, 되잖아요. 저는 미리 파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미리 사서 발바닥까지 계속 산 다음에 네, 네, 그렇죠. 들고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또 고점보다 미리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시네요. 책에 나온 내용과 실전에서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괴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해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좀 유용하다. 그러니까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발목이다. 명심하세요. 복숭아뼈. 자 복숭아뼈가 발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네, 씁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복숭아뼈다. 네네네. 그러면은 내년에 지수를 그럼 어디까지 예측하세요? 1차로 걸리는 게 2650포인트고요. 네. 아까 실적 장세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에 500포인트 출발해서 2000포인트 갔거든요. 네. 2000포인트 갔던 지수가 쭉 금융위기 때 빠져서 1000포인트까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200포인트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지금 시장에서의 고점이 지난해 6월 25일 날 찍었던 3316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장이 올라가면 그 고점을 뚫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 근처, 그러니까 3,000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최종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겠죠. 그런 시나리오. 그러구나. 저는 다른 방송 가가지고 내년 한 2,800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니까. 네. 네. 그 정도 네네. 수준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맨날 2,000 깬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내일의 주가, 앞으로의 주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논리가 있잖아요. 네. 기업들 실적이 이미 꺾여기 시작했다. 하이닉스도 이제 적자 난다.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기업들 실적 꺾이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더 빠진다 말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이닉스 적자 뭐 요인 적자 상황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네. 달리 봅니다. 반도체는 주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불황이 있고 호황이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 주기를 타고 이게 바뀝니다. 네네.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 있고 네. 뭐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있고 이게 그쵸. 상황이 바뀝니다. 그쵸. 항상 보면 이게 그쵸. 우리가 주기를 이제 많이 얘기할 때 네트워크 장비 교체 주기, 그렇죠. 뭐 서버 반도체 뭐 이런 얘기를 PC 하거든요. 교체 주기, 교체 주기 이 뭐 얘기를 휴대폰 교체 주기 그렇죠. 막 이러죠. 반도체 정확하게 주기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고 뭐 돈이 쓸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를 하는 걸 좀 미루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내년도 반도체 경기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 내년을 지나고 나면 좋아지거든요. 계속 불황은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주기 산업입니다. 네네. 주기 산업이 돼 우상향을 합니다. 사이클 산업. 사이클은 우상향.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단지 수축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팽창 과정이 그 이후에 남아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 그랬습니다. 맞는 것 과거에도 같아요. 보면.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수요가 적어질 거에 대비해서 공급을 줄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는 시장이 항상 오잖아요. 반도체는 항상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쵸. 그러할 거고요. 내년에도 뭐 캐펙스 투자 뭐 한 17% 정도 줄인다 그러는 것만 봐도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정말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안 줄인다. 삼성은 계속 느리거든요. 반도체는 선점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을 독식하고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호황이 됐을 때 시장을 완전히 내 그 바운드리에 딱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전략적인 그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재벌 뛰어난 막내 아들에 나오는 순양 그런 그룹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좀 가볍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회사가 가볍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메모리 비중이 또 높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 부분도 근데 평택에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있어서 투자하고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뭐 8만 원 최근에 저점 찍고 9만 5천 원 갔다가 계속 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 전망 안 좋겠죠.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았는데 반도체 시황이 좋을 리가 네네. 있습니까? 근데 그 시황이 바닥점이라는 거죠. 항상 저희 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치면은 정확하게 말통하시네. 네. 모든 주가는 6개월 선행하거든요. 기업 가치는 6개월 선행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내년 초 1, 4분기, 2, 4분기 시황이 안 좋다라는 것은 지금 주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사 모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다만 내 매매 스타일이 묵직하게 갈 것이냐, 네. 좀 가볍게 갈 것이냐 해서 반도체를 살 것이냐, 소부장을 살 것이냐. 뭐 요 포트폴리오만 내가 그 계좌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매매해 보면 저희 보면은 항상 소부장의 수익률이 더 높더라고요. 가벼운 거가 좀 빠르긴 하죠. 요새 보면 뭐 2차 전지들도 계속 소부장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잖아요. 지금도 네네. 계속 막 리튬, 막 니켈, 뭐 난리도 아니고 또 막 여기 찌그러져 있던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갑자기 또 막 니켈 뭐 연결하고 이러면서 또 막 급등하고 리튬 연결하면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도 쓰나미 화가 왔다 간 다음에 힘들었었는데 소재로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뭐 2년 동안 고로를 운영 못한다, 뭐 악재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쵸. 막 실적. 홍수 나고 이러면서 다 포항 쪽 그러니까요. 잠겨가지고 뭐 실적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6개월 선행한 근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재로 2차 전지 소재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재료는 여러 가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고요. 맞아요. 포장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맞아요. 주식을 이제 판단할 때.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회사의 가치와 앞으로 비전을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까 2차 전지 그 장비 쪽 소재주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반도체 소부장을 공부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공부하는데 또 해야 돼요. 뭐 양극재, 무슨 재, 맞아요. 양극재, 음극재, 뭐 막 요새도 뭐 전구체, 전구체. 그래서 다 나오더라고요. 막. 주식 시장에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얇고 넓게 많이 알아요. 저가 그런 편이에요. 얇고 넓게. 네. 깊이가 없어요. 저는. 깊이가 없습니다. 시황이 바뀔 때마다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나름 공부하거든요.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요. 뭐 어떻고 그런데 공부할 부분이 많아질수록 머리 아픕니다. 맞아요. 저희 맨날 어떻게 한동안 막 IT 많이 갈 때는 공대를 나왔어야 되는데 또 한동안 바이오 갈 때는 약대를 그렇죠. 나왔어야 돼요. 그죠?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간에 반도체도 지금은 사이클 산업에 지금 가장 안 좋은 암울한 그렇죠. 느낌을 줄 때가 저점이다. 사실 미국이 계속 중국 공략하잖아요. 반도체 장비 못 들어가는데 이제 ASML 같은 경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 중국에 장비 넣을 거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중국에 공략을 하는 게 치포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대만, 네네네. 미국. 이게 1, 2, 3, 4위가 5위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이유는 그 동수서계 정책입니다. 동쪽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이
천조에 대한 경제 효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하게 되면 중국의 IT, AI 이쪽 산업이 확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을 막 최근에 주가 보시면 엔비디아, 미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니들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 어때요? 최근에 가장 셉니다. 오히려.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국에 쓰이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다 현지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는 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 중국 공장 공장이 있으니까. 딱 그쪽에 있습니다. 시안도 있고 네. 지원에. 그래서 그 영향 크진 않고요. 물론 영향은 한 4%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영향도는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8년도부터 중국과 미국이 싸워왔는데 그렇죠. 지겨 죽겠어요. 미국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이 자기 나라의 GDP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육박을 하면 그 나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70년도 영국 죽였고요. 못 쫓아오게 계속 지금. 네. 지금 또 러시아 죽이려고 지금 또 날린 거잖아요. 70년대 영국을 죽이면서 영국이 IMF 들어갔거든요. 80년대 일본이 커 나오니까 그 프라자이브를 일본 죽였어요. 프라자비를 죽였죠. 90년대 러시아가 크니까 러시아를 그냥 IMF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중국이 막 커오니까 중국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금융위기가 딱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GDP를 보면 17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이 25조입니다. 네네. 70%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못 죽입니다. 지금 G2에서 이미 40%에서 50% GDP가 올라올 때 죽였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1, 2위로 가야 됩니다. 계속 싸우지 말고. 그러면 지금이 딱 타이밍이거든요. 미국의 물가도 잡고 서로 상생, 화해 뭐 이런 과정으로 가는. 다음 대선도 준비하면서. 그렇죠. 예. 중국 못 죽여요. 죽일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미국이 화답했죠. 신냉전 체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뭐겠습니까? 악수하자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조금만 수그리면은 그냥 잘 같이 가보자. 수그렸다니까요. 우리는 미국 패권에 도전할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라고 시진핑이 정확하게 그 렉터링을 했습니다. 미국은 신냉전 체제 원하지 않는다. 조만간 화해 모드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지만 중국 시장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뭐 3대 시장이 있지만 항생지수를 보면 연 중반에 3만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15,000포인트 점을 테크 지수 상당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쵸. 항생지수가.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락률이 큽니다. 근데 성장 가능성은 가장 높아요. 가능성은.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중국의 이제 테크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모아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리바운딩을 세게 잡으려면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가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항상. 주식은 되게 많은데 돈이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잘 맞는데 돈이 없어.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나 꼭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게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머피의 머피의 법칙. 법칙. 네. 항상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뭐 돈이 있을 때 산 걸 꼭 물려. 우리가 숙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이건 그 목사님 스님은 그 새벽 예불 새벽 기도가 숙명이랍니다.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숙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투자가 항상 숙명인데 매매하는 게 주식. 운동 선수는 부상이 숙명이랍니다. 꼭 이겨내야 돼요. 아이고. 주식 투자자는 기다림이 숙명이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뭐 기다림이 숙명.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꼭 한 번에 기회가 와요. 그렇죠. 제 손님도 테린 포장인가? 그거를 타사에다 사놓으셨는데 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손실 나가고 팔지도 못하고 반토막이 나가지고. 네. 근데 작년인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가지고 코로나 때 어마무지하게 올라가지고 더블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5년 투자해서 더블로 나오니까
5년 동안 1년에 20%씩 수익을 난 거야. 저는 주식 투자 수익률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식 투자 하시는데 저 몰래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참견해서 뭐 다 얘기하거든요. 네네, 뭐 네네. 하니까 아버지가 저 모르게 하세요.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어요. 좀 된 얘기입니다. 한 4년, 3년 이 정도 네. 됩니다. 근데 뭐 이래저래 하시다가 그게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버님이 무슨 특정 주식을 나머지 한 5, 600만 원어치를 사고 그냥 계좌를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네네네. 덮으셨답니다. 네. 그냥 TV를 계속 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업에 대한 내용이 TV에서 경제 채널에서 많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저 종목을 어디서 봤지 판단해 보니까 내가 그거를 6개월 전 뭐 이때 주식을 사놨지. 그리고 계좌를 열어봤답니다. 왜냐면 비밀번호도 5회 5로 시켜가지고 접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점에 나가셔가지고 변경하고 이제 봤더니 신풍제약입니다. 6,000원에 사신 것이 12만 원, 15만 원 가시고. 코로나 때. 네.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은 그게 20배인가요? 막 30배 엄청나죠. 나신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추석 때일 겁니다. 저희 가족들랑 같이 갔더니 아버님이 10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와. 제처 애들들 무슨 돈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번에 투자해서 잘 보셨어? 잘 파셨나요? 중간에 뭐 몇 번 사고 팔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지금도 가지고 어떡하지? 계시네. 그래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예 덮어놓고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신풍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서 시세 매일매일 연동하는 부분을 좀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고. 옛날에는 근데 뭐 종목 사놓고서 뭐 묻어놓으면은 나중에 대박 난다고 그랬는데 누구는 잠깐 유학 갔다 왔더니 없어졌다고. 그렇죠. 회사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2000년 대비해서 170배가 올랐어요. 맞아요. 현대건설이 2000년 대비해서 340만 원, 그러니까 그 감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40만 원짜리가 지금 뭐 한 4만 원 정도 하죠. 4, 5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상황마다 다르죠. 어떤 종목은 기관차를 두고 오랜 시간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시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고 산업의 방향성을 좀 읽는 해안이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트렌드를 그렇죠.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550만 명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를 150만 명, 그렇죠. 현대차를 30만 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닉스까지 해가지고 한 5개 종목은 꼭 있어야 되는 네. 필수 종목 같은 느낌.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2000년 초반에 이게 성장주였거든요. 그쵸, 그쵸. 반도체 그때 쓰임새가 없었어요. 그 휴대폰, 인터넷 폰이 나오면서부터 그렇죠. 휴대폰이 대박이죠. 그때부터 반도체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 2000년 그쵸. 중반입니다. 삼성이 나온 게. 그렇죠. 그때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때부터 반도체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트렌드, 패션을 어떤 분야로 잡아가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죠. 좀 길게 롱텀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 섹터를 잘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주 주식 투자의 맞아요. 기본이죠. 기본. 그런 것 네. 같아요. 진짜. 저는 그 내용에서 앞으로의 중장기 흐름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좀 무겁고 가격도 고가권이고 하지만 지겨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앞으로의 그 전망과 상황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삼성의 미래는 바이오다. 뭐 200조 중에 150조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와 바이오에. 배터리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그룹으로 봤을 때 네. 아무튼 뭐 배터리하고 바이오 이쪽으로 잡았다고는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LG 얘기 오늘 핫했으니까 아 한번 맞아요. 우리 LG 얘기 해봐요. 해볼까요? 제가 진짜 LG전자 생각만 하면 진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LG전자는 원래 주가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 LG전자가 2020년 12월 24일 날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게 두 번째 상한가인데 진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빵 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혼자만 좀 좋았죠. 오늘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주 무슨 청이죠? 우주 항공?
그러니까 오늘 우주- 이제 시장에서 우주항공청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관점. LG그룹주와 그 우주항공청 이 부분에 대한 핫한 이슈가 네.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한번 제가 그림 한번 네, 말씀 예, 한번 네, 들어볼게요. 보시면 제가 어려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원 2처 16부였어요. 우리나라 조직이.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18부 3처 19청 저렇게 많아요? 네, 그럴 겁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정부에서 내년도에 이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18부 3처니까 3처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네. 경호처, 법제처, 네. 그 보훈처니까 네네. 18청 중에서 19청 중에서 이제 어떤 청이 주시장과 관련된 내용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네. 쭉 제가 훑어보니까 주식시장과 관련된 청은 새만금개발청. 이건 오래된 이슈죠. 아,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만들 우주항공청입니다. 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네. 과기부 예산이요. 네네. 한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R&D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0조입니다. 이 R&D 예산이 어디에 쓰이냐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쓰이고 IT, 친환경 이쪽에 쓰입니다. 근데 우주항공청을 만들면서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방산도 같이 하나요? 방산?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항공을 생각하실 때 단순하게 인공위성을 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한다고 하죠. 네네. 그러면 인공위성 발사체 오늘 우주항공은 별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좀 오르다가 그렇죠. 밀리더라고. 그쪽 포커싱이 아닌 거죠. 우주항공청에 대한 달 탐사, 우주 개발 이쪽이 포커싱인 겁니다. 그러면 그쪽 관련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봐야 돼요. 오늘 인공위성 관련주들, 뭐 저궤도위성 관련주들 몇몇 종목이 올랐는데 실제로 움직일 시장에 대한 이슈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네. 우주항공청 이슈는 좀 간다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진구 장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정책주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죠. 이 그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네. 발표한 내용이고요. 과거에 그 2008년부터 2013년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4대강 유명하죠. 아이고 진짜 그때 그거 못한 게 한이에요. 그 다음 정부에서 뭐가 올랐을까요? 누구였지? 그 다음이 박근혜 정부. 예. 박근혜 때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2008년에서 2013년도까지였을 겁니다. 5월까지였을 박근혜 겁니다. 때는 막 뭐 했었지? 왜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뭐 문학기론 좀 막 밀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화면 보시면 출산 정책이었습니다. 애나라고. 예. 출산 정책이어서 그때 이때 그러면 아가방 막 보름 메디앙스 이런 거? 메디앙스. 제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부 때는 뭐가 움직였을까요? 정부 때마다 정책주들이 그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인가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출범해서 특별하게 기존에 미리 만들어진 정책은 없었어요. 이때는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로 행사를 했던 게 뭐였을까요?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나 증권에서 다녔는데. 첫 번째로 진행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어요. 아 맞아요. 일자리. 네. 일자리이면서 첫 번째 추진했던 게 그 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화 시키는 거예요. 네. 이때는 일자리 관련주였습니다. 그때 지금 맞아요.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공항공사에서도 막 공항공사 맞았습니다. 그때 네, 공항공사에서 그 저기 네. 정규직 네, 지원. 이때 우리기술투자가 움직였는데 뭐냐면 우리기술투자는 벤처 투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창투사들이 이때 많이 움직였어요. 네네네 맞아요. 창투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기업들 왜냐면 벤처 기업들 많이 투자 도와준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서 창투자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각 정부마다 정책주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 정부에는 정책주가 없어요. 현재는. 좀 방산 막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방산. 그러니까 방산보다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새롭게 이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면 LG전자, LG그룹주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LG그룹주가 다 강한 게 아니고요. LG전자, LG이노텍이 강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재료가 나온 게 그 애플카와 LG 마그마 네. 그 내용인데 네네 맞아요. 그럼 오래된 종 그러니까 LG전자 주가 올라가니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LG전자가 올라가는데 이걸 뭘로 설명하지? 과거 재료들 싹 서치해봤더니 진짜요? 애플카가 있어요. 애플카 그 해묵은
재료를 딱 갖다 붙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요새 판단을 계속 그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는 있었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 판단을 해요. 뭐냐면 그게 아니다. 애플카가 아니다. 물론 결론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줬겠지만 LG 그룹 중에서 그 애플카 가려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굉장히 강했어야 돼요. 원래대로. 요새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수렴해가지고 모양이 살짝 생길랑말랑해요. 그렇죠. 공매도 워낙 많은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그랬으면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으면 LG 마그가 있으면 이 종목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간 거는 LG 노텍이에요. 물론 LG 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그쪽과 관련됐다고 보는데 네, 맞아요. LG 그룹이 뭡니까? LG 그룹 하면 뭐 생각나세요? 특허. 특허요? 특허 엄청 많아. LG전자. 우리나라 신약 1호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SK케미칼 98년도에 LG 그룹 하면 뭐 생각나냐면 가전 생각나죠. 전자 가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를 하는 몇몇 품목이 있는데 가전이 세계 1위입니다. 월풀 뛰어넘었습니다. LG전자 가전이. 네네. 그리고 뭐 반도체 당연히 메모리죠. 불프 때 혹시 막 재고 많이 떨었나? 그리고 네. 저기 철강은 세계 5위하고 자동차는 3위하고 조선. 네. 조선이 세계 1위하죠. 네. 근데 조선도 그 고부가 가치가 아니고 그 LNG선 위주로 특화돼 있죠. 네. 네. 벌크선하고 LNG. 네네. 벌크선은 400억이고요. LNG는 2천억 정도 하는데 항공기 한 대에 1조입니다. 그렇지. 규모가 다르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리서치에 있을 때 삼성항공을 제가 사천에 있는 그 탐방을 한번 갔는데요. 완전히 노독 집약죠. 기계 하나도 안 씁니다. 그 볼트 너트도 다 이걸로 합니다. 항공 산업은. 맞아요. 노동 집약입니다. 네네. 완전하게. 그래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는데 네네. LG 그룹들을 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냐면 오늘 보시면 LG노텍 그 뭐 대략적인 이제 그 이익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네네. 이제 체크 실적이야 뭐 워낙 좋으니까 이노텍이 그거죠. 혹시 애플입니까? 아이폰입니까? 갤럭시인가요? 갤럭시. 저도 갤럭시인데 저는 원래 LG 빠인데 네. 휴대폰을 안 만든대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갤럭시로 이동했어요. 아이폰에 들어간 두 대 중에 한 대가 이노텍이 만드는 모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애플이 좀 퍽스콘 공장 중국 이슈도 있고 내년에 뭐 매출 뭐 30% 이상 줄어든다 막 이래가지고 저는 오늘 막 근데도 LG 노텍이나 BH니 뭐 이런 거 막 다 급락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안 빠지더라고요. 네. 별로. 그 LG노텍 매출의 60%가 아이폰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카메라 모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모듈이 어디다 쓰냐면 빛의 3요소가 팔로녹이죠. 팔로녹입니다. 공중에 있는 팔로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바꿔주는 게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이 애플카에 왜 쓰이냐면 우리가 자율주행 되면은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노텍이나 뭐 카메라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자율주행하면 네 가지죠. 카메라, 그다음에 5G, 통신 연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 이게 이제 조합이 잘 돼야 자율주행이 가는 거거든요. LG노텍이 그래서 카메라 모듈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위성이 우주항공청의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네. 탐사라고 그랬죠. 달 탐사, 화성 뭐 탐사 등등등등등. 카메라가 중요하다. 카메라가 영상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LG노텍의 주가가 LG그룹에서 LG전자와 두 종목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 LG전자는 그럼 뭘까요? LG전자는 아까 막 가전 얘기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LG전자가 휴대폰을 버리고 전장. 그렇죠. 전자부품 장비. 이 전자 부품 장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장 산업이라면 다 자동차에만 국한적인 전장이라고 많이 전자 장비 막 이래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에만 국한된 전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LG전자가 추구하는 전장 산업은 자동차 플러스 앞으로 차세대 그 산업에 대한 전자 장비 부품에 대한 추진이거든요. 전반의 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뭐 위성체, 탐사체 이거에 대한 개발, 연구 다 진행될 거고요. R&D 말씀드렸죠. 아까 30조, 네네. 과기부가 5조 원입니다. 네네. 이 부분이 현재 마곡지구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에 가면 네네. 엄청나게 지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짓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지었습니다. 거기 가면 네. 제가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도 뭐 제 손님도 거기 상가 많이 사놨는데 텅텅 비었다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많이 찼어요? 많이 찾고 한 몇 년 전에는
분양 받아놨는데 텅텅 비었다. 아, 지금은 풀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제일 큰 단지가 LG전자, LG화학이고요. 다음에 네. LG노텍이거든요. 네, 네. 이 단지가. 그래서 보면 그 LG노텍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LG전자는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장에서 LG전자, LG이노텍이 움직였던 부분을 오늘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한 번으로 이슈화되고 끝날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애플카, 뭐 마그마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LG전자나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이 우주항공청 R&D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에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회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왜냐면 LG그룹이 그냥 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애플카 이슈로 이제는 많이 나왔던 이슈이기 그래요. 때문에.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애플의 그 XR 기기 네.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LG 전자는 이제 마그나 네. 이슈 네. 그거 이제 그걸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재료나 이슈는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도하는 그렇죠.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막 사줘야지 만들어가니까 우리 둘이만 막 좋다 그러면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슈화가 되는 거고 제발. 이슈화가 되면 이게 재료 가치로서 시장이 테마가 되는 전 거죠. 진짜 LG 전자재 올라가지고 이걸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LG전자가 아까 그 2020년 12월 24일 날 상한가를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그 전에 지리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종목인데 LG 전자는 진짜 옛날에도 보면 한 4만 원대 내려가면 망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 많나고 그 뒤부터 막 주가 엄청나게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저는 LG그룹주에 대해서 회사의 색깔이 바뀌고 있거든요. LG 그룹주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전지 빼놓고 나면 되게 힘들으니까 다들 네,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이 핸드폰과 반도체를 가져가는 양건으로 가져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죠. 네. LG는 가전과 전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네. 부분이고요. 요 두 이제 섹터로 이제 회사가 밀고 나갈 거예요. 가전은 넘버원. 가전은 원래 좀 약간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는데 네.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가전이 캐시카우 역할을 잘 못 해주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계속 LG전자를 디스카운트 하는 게 저는 예전에 휴대폰을 버리는 거부터가 저는 진짜 그것도 엄청난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는 또 특허도 많이 받잖아요. 특허비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전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LG전자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건 하나도 안 보고 가전이 망가지는 것만 계속 보더라고요. 보니까. LG가 지금 전략적 추진하는 게 전장하고 로봇이거든요. 맞아요. 로봇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저기 회사에서 보통 사업부가 있고 사업부 아랫단에 이제 그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죠. 이 두 사업부가 로봇 사업부하고 전장은 이미 뭐 네네. 진행된 거고 이 사업부를 회사에서 역량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네네. 가전은 원래 잘하는 거고 그쵸.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올 4월에 가전 분야가 월풀 넘어섰다니까 세계 1위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싼 집 네. 렌트하는 그 집들은 전부 다 전자제품 다 가전 전부 LG전자로 들어있더라고요. 이번에 저기 빈살만 그 축구 경기 보는 TV가 크진 않은데 그거 LG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미국에서 네. 가전제품은 LG다. 아, 월풀은 안 쓴다. 미국 사람들도 LG전자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LG 홍보단인가. 그래서 어쨌든 관련한 간에 LG 그러면- 그룹주도 워낙 소외되고 오랫동안 장기 침체 국면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눈여겨봐야 된다. 정리를 그러면 좀 해보자면 네. 지금 우주항공청 신설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국내적으로는 R&D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역량이 부각될 수 있다. 비단 마그나뿐만 아니라 L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장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LG 그룹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그 방위산업 뿐만 아니라 그 네. 우주항공청 네. 그거 만든 거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LG전자 비롯한 LG 그룹주들이 움직인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렇죠.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움직임의 시초석, 네, 뭐 그렇죠. 시금석 네. 내지는 뭐 일환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 말 좀.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편합니다. 제발 좀.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도 말했었지만 네. 그 콘텐츠 주식들이 최근에 뭐 중국의 OTT에서 영화 하나 상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움직였는데 또 요새 보면 뭐 키스트도 뭐 중국 업체들이랑 뭐 계약하고 뭐 기타 등등 업체들이 계속 계약하는 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게 아까 좀 중국의 봉쇄가 조금씩 풀리는 부분이랑도 연결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이제 업체들이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지금 난리 났대요. 지금 OTT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 10% 이상 네, 아마 찍었을 겁니다. 시청률도 지금 네. 국내로 10몇 프로, 13, 14% 정도 나오고 해외로도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그 웹툰 관련해서 뭐 그 미스터 블루 네. 네, 이쪽 강세 보이고 그다음에 뭐 레몽레인도 막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뭐 투자 배급사들도 계속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슈로 만들어진 테마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그동안 억눌렸던 중국한테 한알령 으로 몇 년 동안 억눌렸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산업 자체가 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저 엔터나 K 그 드라마 쪽에서 제가 보는 뷰는 네네 그 SM을 비롯해서 엔터 관련 주식들은 중국 한알령 해제되는 관계로 해서 앞으로 성장 배경이 더 확고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드라마 쪽은 제가 판단할 때 주가가 기업 가치에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전의 상황들 보면 왜일까 제가 나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시청률도 나오고 수출도 잘 되고 판권 네. 많이 팔러 다녀서 호황입니다. 네. 근데 드라마는 그 발생 현금 가치가 네. 엔터는 가수가 하나 그 탄생이 돼서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지는데 드라마는 그 출연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 아, 그렇죠. 송중기가 회당 한 제작비가. 1억 뭐 1억 5천 뭐 진짜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와 뭐 엄청나죠. 제작비가 한 사람에 대한 그쵸, 제작비만 그쵸, 하더라도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그 자본 투자된 성과가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대치에 비해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라는 측면. 네네.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제작사, 배급사의 주가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가수는 하나의 그 그룹이 BTS든 하나의 생산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이 저기 나와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노래 계속 만들면서. 근데 네네. 드라마는 딱 그 하나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드라마 제작 투자 배급사보다는 그럼 더 오히려 수혜는 그러면 누가 봐요? 그래서 드라마 배급 수혜 종목들은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 올라갔을 때 이익 네. 실현 차익 실현하는 게 네, 낫다. 지금까지의 그 주가 형태로 보면 네네. 오죽 게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그쵸. 네, 오직 그래서- 게임도. 넷플릭스만 좋았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드라마, 뭐 영화 이쪽은 단발성 상승에 그치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그 주연 배우의 몸값, 출연진들의 몸값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크지 않다. 이해합니다. 네. 그래도 그쪽 섹터를 이제 좋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재계약할 때 OTT 업체들이랑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쪽 그렇죠. OTT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할 때 재계약할 때 더 훨씬 비싼 가격을 쳐서 받아서 그런 상승 분까지도 되게 이제 많이 받아서 수익률이 좋아진다.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거죠. 드라마를 해외 판권을 팔고 이런 게 방송국,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방송국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OTT 업체한테도 이걸로 끝.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해외에 판매하는 거는 방송국. 그렇죠. 뭐 OTT 업체도 먹고.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수익성 확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딱 100을 팔면 내가 영업 마진 조금 붙여서 한 120 정도만 네. 나한테 수익인 거고 나머지 뭐 50, 60, 70 더 확산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 몫이다. 방송사나 뭐 OTT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OTT 업체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OTT 업체. 저도 OTT 업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을 하다 보면 네.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업종의 종목들이 있고 네. 정말 주식은 좋고 잘 가는데 나하고 내가 들어갈 때마다 깨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절대 안 사는 종목 있죠. 네. 그게 네. 그게 OTT 이쪽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쪽이 너무 팔딱팔딱 뛰고 네. 빨리 갈 때 수익률이 엄청난데 그렇죠. 주도 종목들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또 근데 이쪽이 종목 수도 많아요. 제가 아까 막 봤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종목 수가 엄청 많아요. 오. 그래서 지금만 보더라도 뭐 이제 드라마 제작사, 뭐 콘텐츠 제작사, 뭐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영화 제작사, 어. 배급사, 뭐 투자사, 그러니까 창투사들도 다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 다 네. 투자들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웹툰 회사에다가 뭐 관련 종목이 많구나. 엄청 그렇게 많아요. 따져보니까.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또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뭐 회사들, 뭐 키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소속사들까지 하니까 그러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뉴스만 나오면 막 급등하더라고요. 엔터주들은 한 30개 종목으로 굉장히 시장이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전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따져보니까 관계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진짜 투자 배급사도 많지만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눈이 막 이렇게 가지고 저도 어머 뭘 사야 되냐 막 왜 지금 뭐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거 제작사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송중기 소속사도 뭐더라 이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뭐 그런 것도 올라간 것 같고 근데 또 중국이랑 또 관련돼 있는 뭔가 계약한 뭐 키스트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요거 하나 때문에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동안 좀 관계가 틀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많많이 올라가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게임도 좀 나중에 한알령 풀어주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스토리로 움직이려다가 갑자기 이제 위메이드가 퍽 하는 바람에 다시 와장창 그렇죠. 되고 코인 시장 네, 뭐 그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엔터주들은 오늘 살짝 조정이었지만 엔터주들도 좀 괜찮다고 그러고 뭐 영화관도 요새 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죽었던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의 꽃을 좀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대표님 말씀대로 이쪽이 사실 매매하기가 막 쉬운 섹터는 아니라서 확실히 이쪽은 뭔가 붐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하나 터졌다고 쭉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속작들도 계속 있어줘야 되지만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업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OTT 업체들이 계속 사가야 되고 또 요번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후속타가 나와줘야지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오징어 게임 딱 한 다음에 그다음 끝? 네. 이래버리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연속성이 없는데 결국은 또 이쪽 시장은 또 중국이 또 워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이 조금 풀려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섹터 선택하실 때 좀 종목 선택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오다가 차트를 봤는데 차트들은 또 다 괜찮더라고요. 고래랑도 막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내일 한번 집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너무 테마에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정확한 테마가 이슈가 안 만들어져서 뭔가 목말라 있죠. 하나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쫙 쏠리는 현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정말 네옴시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지었잖아요. 거의 뭐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계속 돌아 이제 수처리 업체 돌고 뭐 강관 업체까지 다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구 인테리어까지 갔어요. 이제 넣어야 되니까 요새 뭐 현대 그렇죠. 리바트에다가 한샘까지도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너무 워낙 빠졌었고 국내적으로도 조금씩 이슈가 생기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확산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리튬 쪽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10배씩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니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그동안 못 갔던 애들도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또 다시 후발로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게 시장이 방향성이 강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테마나 이슈, 확실한 정책 모멘텀 이런 쪽에 집중력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은 없고 계속 이렇게 뺑뺑이가 도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박진희 부장의 얘기를 듣고 하나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장이 아니고요. 트레이딩을 기다리면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순하게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다리자 이런 주의였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 해석을 하면 트레이딩도 좀 하면서 기다리자. 그 큰 그림에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정말 큰 물줄기 네. 이런 게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맞아요. 저도 요새 매매를 해보면 요게 올라서 팔고 나서 저걸 샀더니 이게 안 가고 빠져버리면 트레이딩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 테마주나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잘 쫓아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장인데 그렇구나. 저희 영업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데 정말 뭘로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런 CF처럼 눈에는 정말 좋은 게 보이는데 그걸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하고 정말 주도를 가지고서 가는 섹터는 최근에 네옴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sek터 이쪽만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2차 전지 쪽들까지 해서 요렇게만 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정말 뉴스 하나 나오면 번쩍쿵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그런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직업도 이렇게 힘든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은 기다리는 장이고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 타이밍을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 그렇죠. 그죠? 네. 그걸 기다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칠공주 과거의 칠공주 같았던 우량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선점해 놓으면 좋은 기대 성과가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내년에 그렇죠. 내후년에 내후년까지는 안 갈 겁니다. 내년에 네. 2분기 이내, 6월 이전에 진짜요? 그래야 그 사이클이 맞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차트를 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다 이평선들이 바닥에서 이제 찍고 조금씩 풀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쭉 쫓아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좀 웨이브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달은 걸릴 것 같긴 했거든요. 바닥 따지기가. 그렇게 걸려버리면 시간적으로 지금 옆으로 더 누워버리면 이게 흐름이 꺾여버립니다. 여기서 기었다가 그러니까 아까 꼬았던 걸 풀어줘야 된다고 확실히 말씀했잖아요. 갑자기 확 풀어줘야 되는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에너지를 이제 좀 발산했다가 지금 쫙 이제 밑으로 꺾인 상태라서 다시 지금 에너지를 좀 응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2,150에서 2,500 올라온 거는 에너지 발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냥 자율반등입니다. 자율반등. 네. 공 튀듯이. 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박진희 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정말 저도 배운 점이 많고 아니요,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옆에서 방청객 같은 느낌으로.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제 생각도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이제 네. 대표님 생각도 들어보셨고 이제 조합해서 네. 이제 좀 시장을 좀 앞으로 대응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뭐 내년을 뭐 미리 예측하고 뭐 12월도 미리 예측하고 그런 게 약간 좀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모르고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시장을 보면은 우리 저희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전략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 10월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요. 네네. 전략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소형 테마 이슈 종목으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할 거고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이 오늘 좀 하락폭이 오늘 좀 많이 과도했다라고 빠졌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내일도 좀 그럼 오늘이랑 좀 비슷한 장세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밀리면서 끝나버렸고요. 금요일부터 계속 밀렸어요. 네, 밀리면서 끝나버린 거고 내일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수 움직임이 있겠죠. 저는 되게 좀 시장에 에너지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서 힘은 없어 보여요.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기관 외국이 툭툭툭 던지면 시장이 받아줄 힘이 없기 때문에 툭툭툭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분위기의 전환이 이제 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12월 2일에 나오는 실업률. 네. 두 번째는 12월 13, 14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연준. FOMC 회의. 네.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대충 다 눈치를 채고 있잖아요, 시장은.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긴가민가 했는데 증거가 필요하다, 확증이 필요하다. 우리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에 대한 그쵸. 상황 하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조금 12월 중순까지는 매 눈을 뜨시고 시장을 보시고 기다리시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해서 좀 뭔가 섹터를 바꿀 수 있다라면은 그 안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시장의 변화를 포착해서 그때 어느 정도 포트를 좀 바꿔주시면 그쵸. 좀 그동안 좀 손실 보셨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또 올 수 있다라고 대표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요. 지금 1시간 20분 넘었어요. 벌써 지금 축구를 하고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쯤 한 골쯤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골 넣고 1골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게임을 보기에 관전자 입장에 1대1로 갔다 2대1로 역전하는 게 재밌는데 너무 가슴 졸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네. 못 봐요. 어, 너무 심장이 쫄려가지고 저 2002년 월드컵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불 끄고 방에서 가만히 누웠다가 와! 그러고 텔레비전 켜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제발 심장 쪼이지 않게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오늘 밤 여러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도 우리 주식시장도 매일 경기 뛰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좋은 경기 결과 있길 바라고 우리도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같이 오늘 밤 굿밤 파이팅. 되시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